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저는 불행하게도 태어나면서 엄마와 바로 이별을 하게 된 딸이에요. 저희 엄마는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외갓집에서는 엄마에게 임신은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 저희 엄마는 끝까지 저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를 하다가 심각한 난상과 출혈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한창 신혼일 때 아내를 잃은 아빠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한동안 폐인처럼 망가져갔고 태어난 저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저희 외가 친가에서는 이 사태를 어쩌나 하면서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보다 못한 엄마가 저를 지키려 하신 걸까요? 엄마가 아빠의 꿈속에 나타난 후로 아빠는 폐인 생활을 접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면서 전 아빠의 둘도 없는 소중한 분신이 되었어요. 아빠는 엄마가 목숨을 걸고 지킨 저를 끝까지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다짐은 제가 크면서 딸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셨고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또래보다 철이 빨리 들었어요. 혼자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는 아빠를 보면서 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빠 속을 썩이는 일은 하지 않았고 웬만한 친구들은 모두 다 학원을 가도 저는 집에서 혼자 스스로 문제집을 풀며 공부를 했고 학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그런 아이로 자랐어요. 아빠는 혼자서도 척척 잘하는 저를 보고 늘 안쓰러워 하셨는데 한 번은 아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한테 우리 유진이는 세상 전부야. 아빠는 우리 유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우리 유진이는 아빠 속 석여도 되니까 무조건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돼. 저는 이렇게 말하는 아빠가 더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라도 아빠에게 좋은 인연이 생기면 재혼을 해서 아빠가 행복하기를 바랬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빠는 엄마를 향한 사랑이 여전했습니다. 아빠는 오로지 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셨고 우연히 동료들의 제안으로 시작한 사업이 아빠의 성실함과 능력으로 빛을 발휘해서 아빠 사업은 급성장했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에는 대기업도 아빠의 회사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했고 아빠는 사업으로 성공하게 되셨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아빠는 당신이 번 돈을 오로지 저를 위해 쓰셨고요. 그 덕에 대학 4년 동안 아르바이트 한 번 하지 않고 학비 걱정도 모른 채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취업 전 저는 유럽에 배낭여행을 가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아빠는 여행 자금도 대주시면서 적어도 아빠 그늘에서 살 동안은 굳은 일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여행 중 유학 중이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저와 이혼한 전 남편이에요. 남편은 런던에서 유학을 하면서 밤에는 맥주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마침 제가 여행 중에 그 맥주집을 들렀어요. 남편은 오랜만에 한국인을 만나서 반갑다며 한국말로 말을 몇 번 걸어오더라고요. 저도 타국에서 만난 한국인이 반가워서 몇 마디 나누면서 저의 인연은 시작되었어요. 짧았던 만남은 다음날 우연히도 점심을 먹다가 재회를 했어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을 했어요. 영국에 있는 남편과 종종 연락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영국에 있는 모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학교를 졸업 후 귀국한 남편은 전공을 살려서 국내 기업에 입사를 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갈 때쯤에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희 아빠는 이제야 제가 제 짝을 만났다며 좋아하셨어요. 뭐든 최고로 혼수를 맞춰주시겠다고 하시기도 하셨고요. 기뻐하는 아빠를 보면서 시집을 간다는 생각보다 식구가 늘었다는 기분으로 아빠에게 하루라도 빨리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빠 역시 은근 외손주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게 많으시다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고 남편의 집에서도 다행히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희는 곧장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저희 결혼은 아빠의 말대로 최고의 혼수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딸 결혼식에 기분이 좋았던 아빠는 결혼식 비용도 모두 내시면서 저희 시부모님께 그저 저를 예뻐해 주시기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의 그런 모습 때문인지 시부모님은 저에게 어지간해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혼자 계실 아빠를 잘 챙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얘야,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규태가 너네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면 어떠니? 사돈도 사위가 떡하니 사업을 도와주면 엄청 든든하실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시어머니가 별 뜻 없이 저희 아빠가 걱정돼서 하시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어요. 남편은 자신의 부모보다 혼자 계실 장인어른을 더 생각해서 신혼집도 제가 살던 집 근처로 본인이 나서서 구할 만큼 아빠를 신경 썼어요. 일주일에 못해도 두세 번은 저희 아빠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마냥 즐겁게 지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회사 생활이 자기 뜻처럼 되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외국 생활을 해서인지 회사의 권력 구조에 늘 불만이 많던 남편은 이직도 생각하고 있었고 남편의 고민을 듣던 아빠는 시어머니의 바람대로 남편을 회사로 오라고 하시며 한 가지 약속을 받으셨어요. 나는 사위라고 그런 거 용납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회사에서 살아남는 건 자네 몫이야. 우리 회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회사야. 난 자네가 사위라고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을 거고 다른 사원들처럼 똑같이 평가할 테니까 그저 장인 회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 남편은 선뜻 자신의 회사로 오라는 아빠의 부름에 기뻐하며 감사하다고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5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크게 기뻐하시면서도 저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엄마가 자꾸 생각이 나는지 조금 유난을 떨며 저를 챙기셨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눈치였지만 저희 친정엄마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남편이 더 혹시라도 모를 걱정에 저희 아빠를 따라서 아주 저를 극진히 모셨는데 그 모습이 시어머니는 썩 보기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넌 좋겠다. 친정아빠의 남편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구나. 누가 보면 세상에서 너 혼자 임신한 줄 알겠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민망하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적어도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덕에 지난날 같은 일은 피하면서 저는 드디어 첫 딸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조금 난산이기는 했지만 12시간의 긴 진통 끝에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아빠는 저와 손녀가 무사해서 눈물까지 보이시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아빠는 손녀 바보가 되셔서 툭 하면 전화해서 손녀가 보고 싶다고 저에게 매일 사진을 찍어서 당신에게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에 아빠는 매일 저희 집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당신 손녀를 보고 가셨습니다. 휴일이면 내가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채원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집에 있을 수가 없다면서 당신은 채원이하고 놀 테니까 둘이 밖에 나가서 놀다 오라면서 딸인 저조차 제 딸 아이가 질투날 정도로 아빠는 세상을 전부 다 가진 듯 행복해 하셨어요. 물론 아빠의 이러한 사랑이 조금은 지나쳐서 남편 보기 민망할 때가 있었는데 저렇게 좋아하는 아빠를 보니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도 너무 지나치면 누군가 시샘을 하는 걸까요? 주말을 채원이랑 행복하게 보낸 아빠가 그날은 유난히 다음날 회사에 가기 싫다면서 휴가를 쓸까 하는 농담을 하셨는데 다음날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다리 힘이 풀리고 말았어요. 김영호 씨 가족 되시죠? 지금 빨리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김영호 씨 교통사고로 지금 응급수술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응급수술이라니 숨이 막힌 것처럼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아침에 출근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야, 우리 아빠가 지금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데, 근데 나 지금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 어떻게 해? 남편은 거의 다 죽어가는 제 목소리에 진정해. 우선 내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할 테니까 채원이 엄마한테 맡기고 병원으로 와. 난 지금 장인 어른한테 바로 가볼게.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심히 와. 라면서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남편의 말을 무슨 신이 말한 것처럼 믿으며 연락을 받고 급히 온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시어머니가 타고 온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가 서둘러 병원에 도착하니 그 사이에 아빠는 응급수술을 들어가셨고 저는 혹여라도 이대로 아빠가 잘못되시는 건 아닌가 하는 무서운 생각에 1분 1초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게 5시간 정도 흘렀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표정이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불길한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머리 쪽 출혈과 손상이 너무 심하셔서 의식을 회복해도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기를 기다려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전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기 전에 이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야 우리 부녀가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게 됐는데 하늘이 원망스럽고 사고를 낸 운전자를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 연락을 받고 가보니 사고를 낸 사람은 대형 트럭 운전자였어요. 무리해서 운전을 해서 자기가 사고를 내게 되었다며 저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아빠가 다시 깨어날 수나 있을까 하는 기로에 서 있었기에 그들의 절박함 따위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합의도 하고 싶지 않다고 그저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경찰서로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트럭 운전사의 아내가 들어와 저에게 울며 불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흔들려 합의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아빠를 보면서 오늘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아빠는 마치 잘했다는 듯 알 듯 모를 듯한 옅은 미소를 지어주는가 싶더니 끝내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고 마셨어요. 전 다시는 아빠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당장 몸에 이상이 생겼을 시에 생명 유지를 위해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빠를 편히 보내드릴지 결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결정이 이 결정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자식으로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동안 회사 안에서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면서 자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아버님 보내드리자. 우리가 보내드려야 아버님도 장모님 보러 편하게 가시지. 라며 저를 설득했어요. 전 아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렇게 저는 아빠의 임종을 지켜봐야 했고 시부모님 역시 저희 딸을 데리고 아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병원에 오셨는데 그날 전 정말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말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여보, 그럼 이제 그 사돈 회사 어떻게 되는 거야? 재원애미가 우리 경태 밀어주면 우리 경태가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게 내가 이럴 줄 알고 우리 경태가 그 회사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사돈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딸보다는 영국 유학까지 다녀온 우리 아들한테 회사를 맡기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겠지. 우리 곁에 두기를 잘했지. 당신은 괜히 내가 헛바람에 들어서 그런다고 뭐라고 했지만 이것 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보답하잖아. 이제 그 회사가 우리 아들 거네. 비록 저희 아빠가 뇌사에 빠져서 임종을 앞두고 있지만 제 딸아이를 안고 저런 대화를 나누는 시부모님이라는 작자들에게 저는 소름이 다 돋았어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 앞에 불쑥 다가가 아이를 뺏어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채원이 아빠 저희 아빠 회사에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저희 아빠 회사 꿀꺽 하려고요? 예, 그게 무슨 말이니? 네가 오늘 좀 예민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너 그거 무례하다. 그래, 세아가. 아무리 네가 지금 힘들어도 시부모 앞에서 이러는 건 아니지. 네, 저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사돈한테 마지막 인사를 오시면서 무슨 로또 맞은 사람들처럼 히히낙낙 하시는 거 정말 어른답지 못하시네요. 아마 저희 아빠도 이런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싶지 않을 것 같으니 돌아가세요. 이런 사람들? 얘, 너 말 다 했니? 노발대발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한 채 병실로 갔어요. 제가 딸 아이를 데리고 병실에 도착하자 남편은
시부모님의 전화인 것 같은 통화를 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듯 노려봤는데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죄송하게 아빠를 보내드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내 걱정은 하지 말라고. 난 너무 행복하니 아빠도 엄마에게 가서 못다한 행복 누리고 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전 아빠와의 마지막을 망친 남편과 시댁이 미웠어요. 시부모님들은 당신들도 골이 단단히 났는지 저희 아빠의 장례식 동안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저 대신 상주 노릇을 하는 남편은 형식적으로 자리만 지키고 저를 챙기거나 아빠에 대한 마음은 없어 보였어요.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함께 아빠 유언장을 변호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 회사 운영을 딸이 아닌 사위인 제 남편에게 모두 맡긴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너무 뜻밖이라며 놀라는 눈치였어요. 말은 모질게 회사에서 달리 대우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뿐인 당신의 딸을 배우자를 사실은 많이 챙겨주고 싶어 하셨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어요. 회사의 사장이 된 당신의 아들을 등에 업고 시부모님이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야, 우리 김장해 하는데 내가 요즘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파서 네가 좀 해라. 그렇게 아프시면 올해는 그냥 사서 드시죠. 얘는 사면 먹을 게 있니?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넌 그냥 시키는 것만 해. 여태 김장을 하는 말 한 번 없던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처음으로 김장을 하셨고 무려 100폭이라는 김치를 저 혼자 담그라던 그날 저는 끙끙 앓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전에는 부르지 않았던 집안의 소소한 행사까지 저를 불러 일을 시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지난번 일을 복수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과 이제 친정 아빠도 없으니 막대하기 시작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참다 못해 남편에게 폭발했고 남편은 별일도 아닌데 예민하다면서 그동안 제가 저희 아빠를 믿고 시부모님 어려운 줄 모르고 산 거 아니냐는 복장 터지는 말만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후로 저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는 아빠를 잃고 졸지에 고아가 된 기분이 들어 세상에 혼자 던져진 기분에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멀어질 즈음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이 미리 예약했다는 한정식 집으로 조금 늦게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CEO 아들 요즘 어때? 사장님 얼굴이 훤해하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 원래 대표라는 자리가 일이 많지. 그래도 유학까지 다녀오고 나니까 이만큼 하는 거야. 엄마는 요즘 밥을 먹지 않아도 그렇게 배가 부르다. 엄마가 고생해서 키워준 덕분이에요. 이제 아들이 다 해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말만 하세요. 그래? 사실은 그 사돈분이 지냈던 전원 주택 있잖아. 우리 거기로 이사하면 안 될까? 지금 집은 너무 좁아서 이사를 가면 좋겠는데. 그 집이 마침 비어있고 우리 수준에 딱이잖아. 우리 아들이 회사 대표인데 어차피 빈집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처가 알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지 아빠 집이라고 거품 물면 어쩌지? 괜찮아요. 유언장에 그 집도 제 앞으로 되어 있어요. 어머, 그래? 잘 됐다. 그럼 엄마는 우리 CEO 아들만 믿고 당장 이사한다. 그러세요. 근데 혹시 진명이 니네 아버지한테 주면 안 되니? 우리도 말년에 집 한 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듣자 듣자 하니 이 도둑놈 집안을 가만히 둘 수 없었어요. 그리고 회사는 모르지만 집까지 아빠 앞으로 해줬다는 아빠의 유언장이 그제서야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아빠의 지인을 무작정 찾아갔어요. 아빠의 지인은 아빠와 함께 지금의 회사를 설립한 창립 멤버로 거의 회사 일에 손을 뗀 채 회사 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임원으로 회사의 중요한 일은 모두 알고 계실 만한 분이셨어요. 아저씨, 저 유진이에요. 혹시 아빠가 유언장 쓰실 때 들은 이야기 없으세요? 뭔가 좀 이상해서요. 유언장은 회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쓴 거라 나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데. 왜? 아니, 회사는 몰라도 아빠가 지내던 집까지 제가 아닌 남편한테 소유권을 줬다는 게 이상해서요. 그치.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집은 꼭 너한테 줄 거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는데 그 집이 남편한테 갔어? 이상하네. 그치. 네 엄마 죽기 전에 꼭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해서
네 아빠가 돈 벌어서 가장 처음 산 집 아니냐? 저는 그 말을 듣고 유언장을 보여준 회사 고문인 변호사가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다음날 시어머니 생신날에도 나타나지 않냐며 화를 내는 남편을 뒤로하고 고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아빠의 유언장을 다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길로 혹시 중간에서 위조나 조작이 되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펄쩍 뛰면서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전 딸 자격으로 제 눈으로 꼭 확인해야겠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결국 그 유언장을 다시 받아봤어요. 분명 아빠의 글씨가 맞는 것 같은데 사인이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왼손잡이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사인을 하실 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아무래도 정말 이상해서 필적 조회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는 아빠의 유언장이 아니었어요. 어쩜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아빠가 돌아가신 슬픔에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슬퍼하기만 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바로 변호사한테 가서 필적 조회를 한 결과 서류를 내밀었고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제 앞에 빛의 속도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남편은 변호사와 한편이었고 일이 다 처리된 후 주겠다는 긍정적인 보상 또한 안 했나 보더군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는 건지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당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아무것도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이제부터 저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어차피 배신도 당했겠다 흔쾌히 동의하더군요. 저에게 은행에 있는 개인금고 열쇠를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진짜 저희 아빠 유언장을 보게 되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빠 유언장은 온통 자신이 떠나고 혼자가 될 제 걱정뿐이었고 회사를 맡아 해보고 싶으면 착실하게 배워서 아빠의 뒤를 이어달라는 내용과 달리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회사는 전문 경영진에게 맡기고 회사 지분을 상속받아서 회사에는 남아있으라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호시탐탐 노렸던 그 집 역시 저에게 남기셨는데 저는 눈물과 분노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았어요. 그리고 곧 날이 밝았어요. 아이는 아는 집에 잠시 맡겨두고 한참 신이 나서 시댁 식구들이 이사 중인 아빠 집을 찾았어요. 남편은 이미 도착해서 시어머니와 저희 집 마당에서 마지막 일지모를 잡담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집이 넓고 워낙 고급진 물건들이 많아서 우리 물건은 싹 다 버리고 왔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이 법인카드로 사세요. 그래도 돼? 그럼요. 사장 아들 두고 뭐 하세요?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전화를 걸었어요. 곧이어 남편과 작당을 했다가 자신의 죄를 실토한 고문 변호사가 도착했고 저와 같이 남편 시어머니 앞으로 갔어요. 너 왔니? 아주 빨리도 왔다. 이사 다 끝나니까 노는구나. 어머, 벌써 이사가 끝났어요? 하긴 가진 것도 없으니 들고 올 것도 없었겠네요. 당신 왜 또 시비야? 그리고 강 변호사님은 여기 왜 오셨어요? 내가 같이 가자고 좀 불렀어요. 사실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알아버렸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저희 아빠 진짜 유언장이 들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남편은 그 유언장에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 굳어버렸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받아들더군요. 내용을 다 읽은 시어머니는 허겁지겁 저희 아빠 유언장을 찢으셨어요. 혹시라도 그럴까봐 원본은 따로 챙겨놨죠.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찢는다고 가짜가 진짜가 되진 않아요.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우리 집에서 그 싸구려 물건 좀 빼주실래요? 그리고 당신 유언장 여기 변호사랑 같이 조작했더라. 필체가 제법 비슷해서 너무 놀랐잖아. 유학까지 다녀온 인재가 그런 조작이나 하고 가관이야. 당신 어떻게 그걸? 참, 나랑 아빠랑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나 이래봬도 사업가 딸이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어. 유언장 사인이 중요하다는 건 몰랐니? 뭐, 영국 유학? 처음부터 다시 배워. 그리고 당신 내가 알아봤는데 그동안 우리 아빠 회사 돈 잘도 떼어먹었더라. 페이퍼 컴퍼니 회사까지 만들고 아주 제대로 사기를 치려고 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기는 아주 깐깐하게 남 대하듯 하셨지. 아무리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내가 사위인의 대리가 뭐냐? 막말로 자식이라고는 당신밖에 없는데 사위는 자식 아니야?
아니지. 당신은 저 거지 같은 엄마 자식이지.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 가족으로 얽히는 거 너무 싫어서 나 이혼할 거야.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내가 당신 사문서 위조, 청탁, 뇌물, 공금 횡령으로 남은 인생 깜빵에서 썩게 해줄게. 그때였어요. 사태 파악을 마친 시어머니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저에게 애원하기 시작하셨어요. 얘야, 내가 대신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우리 좋게 좋게 하자. 그래도 우리 가족이지 않니? 지난 잘못은 다 잘 덮고 우리 넷이서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 다시 행복하게 우리 아빠 가는 마지막 날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제 행복은 안중에도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한참 집안에서 이것저것 참견하던 시아버지는 그제야 모습을 드러내시며 저에게 소리치더라고요. 아무리 부모 없이 컸어도 그렇지. 너는 지아비랑 시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배웠니? 내가 언젠가는 너 교육 한번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교육? 웃기고 있네. 이제 저 아저씨 며느리 아니거든요. 부모 없이 컸다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막말을 하세요? 여기가 어떤 집인데 주택 침입죄로 유치장 한번 가실래요? 변호사님, 일 똑바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유언장 보셨죠? 저 내일부터 회사 정식으로 출근합니다. 회사 제가 다시 찾아와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방에 남편과 그의 가족들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아주 속전속결로 그들은 법으로 심판받게 했고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모든 재판에 승소했어요. 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남편에게 위자료는 물론이고 양육 수당도 받아내야 하지만 집불도 가진 게 없는 그지신세인 남편에게 어떤 기대도 없이 그 정도로 마무리했고 저는 지금 저희 아빠가 살던 집에서 딸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가끔 곳곳에 녹아있는 아빠의 기억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제 딸아이가 있어서 새로운 추억을 더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 회사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아빠의 바람대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어요. 아빠처럼 훌륭한 대표가 되기 위해서요. 다행히 회사는 제가 나오고부터 빠르게 다시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잘 살아오신 덕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기 키우며 회사 일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육아도 일도 보람이 따르기에 더 잘하고 싶은 욕심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답니다. 언젠가 저의 이런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겠지요. 저는 앞으로 저희 아빠가 그러셨듯이 제 딸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 겁니다. 부디 아직은 미약한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날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